네, 반갑습니다. 생활법률 13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성립 요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 1교시 때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붓아버지의 강간 행위에 의해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온 A양이 남자친구인 B와 함께 사전에 공모해서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 이것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A양이 등장을 하고요. A양이 등장을 하는데 A양의 의붓아버지 B가 있습니다. B는 의붓아버지고요. 아버지고.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요 A양이 아주 오래전부터 10대 초반 때부터 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성폭행을 당해 오다가 이 의붓아버지란 B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청 고위 공무원이었었는데, 자, A양이 B라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강간을 당해 옵니다. 성폭행을 당해 왔는데 결국에는 A양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대학에 진학해서 남자친구를 사귄 거죠. 남자친구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건이 좀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나중에 이 남자친구 C가 자신의 여자친구 A양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성폭행을 당해왔다라는 사실을 이 남자친구 C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B라는 의붓아버지가 오히려 남자친구 C한테 막 화를 내면서 내쫓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친구 C와 이 A양이 공모를 해서 함께 범죄에 대한 모의를 해서 의붓아버지 C를 살해합니다. 강도로 위장을 해서 B를 살해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천안 쪽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어떻게 강도로 위장했냐면 마찬가지로 이 의붓아버지 B가 A양을 또 성폭행을 한 후에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B라는 의붓아버지가 잠에 든 사이 A양이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서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죠. A양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남자친구 C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의붓아버지 B를 여기 나와 있듯이 식칼로 심장을 찔러서 살해하고 이 남자친구는 그대로 도주를 했고 이 A양이라는 사람은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처음에는 강도 사건으로 간주해서 사건을 수사했던 그러한 사건인데 뭐 나중에 복잡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A양과 이 남자친구 C가 살인을 공모해서 B라는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A양과 다시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A양의 남자친구 C가 결국에는 C를 B죠. B 아버지 의붓아버지 B를 이제 살해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A와 C가 무엇을 주장하느냐?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됐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국민들이 그 막 탄원서도 막 그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죠. 이 A와 C를 이제 선처를 호소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운동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정당방위를 배우고 있으니까 과연 이 A양과 A양의 남자친구 C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A와 C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정당방위 성립 요건 뭐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 이게 바로 정당방위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 사람은 C 입장에서 보면 A라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한 거기 때문에 C라는 입장에서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A양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양도 자기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첫 번째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정당방위 성립 요건 두 번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그러면 여기서 의붓아버지 B가 결국에는 A양을 강간을 했던 이러한 것이 이 침해가 현재 있는 침해냐,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침해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침해의 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보면 B라는 의붓아버지가 A양을 강간하는 행위는 당연히 부당한 공격이죠. 부당한 침해이죠. 그래서 침해의 부당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B라는 의붓아버지는 A양을 이미 성폭행을 끝내고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과연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 B양의 검사 측은 당연히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A양의 변호인 측은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침해의 현재성이란 쟁점을 두고 이제 서로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기는 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라는 의붓아버지가 이미 강간 행위를 종료한 후에 잠에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침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를 문제 삼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요. 자, B라는 의붓아버지가 A양을 성폭행을 했던 기간을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살해한 시점을 보면 살해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성폭행을 해왔습니다. 이 기억이란 기간 동안 아주 10년이란 기간 동안 성폭행을 해왔고요. 만약에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니은이란 기간 동안도 성폭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판례의 논리는 뭐냐면 과거 오랫동안 성폭행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성폭행을 할 것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비록 잠깐 성폭행을 마치고 잠든 경우로 하더라도 이 침해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B라는 의붓아버지가 A양에 대해서 성폭행을 끝낸 후에 지금 잠에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언뜻 보면 현재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거 오랫동안 성폭행을 1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해왔고 그리고 만약에 살해당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할 것으로 추측되어진다면 현재도 그러한 성폭행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우리가 지금 배웠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수단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부당한 침해 속에서 이 A양을 구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아버지를 강도로 위장해서 심장을 찔러서 식칼로 살해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 세 번째 요건을 결국에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사건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두 번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더 보자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라기보다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의 원리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요. 바로 사회윤리적 제한입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 정당방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도 허용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주어 푸대에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밤나무 밭 주인입니다. 밤나무 농장 주인인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밤나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밤을 가져가는 겁니다. 밤을 푸대에 담아서 밤을 줍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다가 B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18개. 밤 18개를 주어서 푸대에 담는 것을 보고 뛰쳐나가서 이제 이 푸대를 빼앗으려다가 B가 반항을 하니까 이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서 결국에는 상처를 입혔다. 상해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결국 A라는 밤나무 농장 주인이 자신의 밤나무 농장에서 무단으로 밤을 채취하는 B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다치게 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밤나무 농장 주인이 이제 폭행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겠죠. 상처까지 있기 때문에 폭행 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치상죄로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폭행 치상죄로 이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밤나무밭 주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B를 때린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A라는 밤나무 농장 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지금 A라는 밤나무 농장 주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B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 첫 번째 요건 맞습니다. 인정되고요. 두 번째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도 인정되죠. 현재
밤나무 밭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B는 부당하게 A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누가 봐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행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당방위 성립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 여러분, 밤 18개를 지금 손해보고 있죠.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 중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밤 18개 정도 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 18개 이거 시가로 따지면,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5,000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밤 시세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밤 18개 정도 되면은 아마 10,000원, 5,000원이 안 되는 금액 같은데 A라는 사람은 5,000원 정도 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아무리 정당방위가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의 검토 단계가 바로 사회윤리적 제한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번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방위 성립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서 언뜻 보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극히 경미한 침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다. 가급적이면 정당방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바로 사회윤리적인 제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깎이 칼로 1cm 정도의 상해를 입고 20cm 정도 되는 칼로 복부를 찌른 경우에, 자, A가 먼저 B를 손톱깎이 칼, 여러분 손톱깎이 칼로 약 1cm 정도 되는 상해, 말이 상해지 않으면 찰과상 정도 될 겁니다. 손톱깎이에 들어있는 칼이 그렇게 뭐 예리하다든지 날카롭다든지 위협적이진 않죠. 손톱깎이 칼로 휘두르다가 1cm 정도의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화가 난 B가 A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20cm 정도 되는 식칼로 A의 복부를 찔러버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자,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에도 1cm 되는 정도의 찰과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미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 20cm의 칼로 복부를 찌른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사회윤리적 제한, 자, 여기 보시면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당방위 정리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첫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듯이 사회윤리적 제한 관점에서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부당한 공격인 것도 현재 부당한 공격이긴 하지만 극히 경미한 가벼운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당방위하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사회윤리적 제한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마지막, 정당방위의 효과. 과연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바로 위법성을 조각한다. 여러분,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얘기는 위법성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적법한 행위가 되겠죠.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적법한 행위는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죠. 적법한 행위는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는 이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된다라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당방위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냐면 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우리가 주먹으로 누굴 때린다든지 발로 누구를 찬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만 흔히들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 라는 것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행죄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폭행죄인데, 여러분, 폭행죄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폭행죄 하나만 있는 줄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폭행죄가 있고요.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있고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쉽게 그냥 폭처법이라고 하는데 이 폭처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있습니다. 명칭은 같지만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폭행죄가 있고요. 폭행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자, 폭행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일반적으로 이런 폭행죄라고 부릅니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 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 자, 이러한 범죄를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행죄로 뭐 입건이 된다. 그러면 빨리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라.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 즉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이걸 불처벌 의사라고 합니다. 불처벌 의사를 밝혀주면 바로 이제 수사가 중단되고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피해자가 분명히 불처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입건해서 수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행죄 하면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존속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존속을 폭행하면은 성립하는 범죄가 이제 존속폭행죄죠. 존속이란 개념은 우리가 그 생활법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신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속이라고 하는데, 존속에 대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존속폭행죄가 성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폭행죄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존속폭행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특수폭행죄가 두 가지가 있지요. 형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있고 폭처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수가 들어가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불처벌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계속 수사, 기소,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참작 사유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처럼 합의를 본다 해서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는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폭행하면, 위험한 물건은 뭐 칼이나 어떤 강목, 자, 이런 경우의 폭행이 바로 형법상의 폭행입니다.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럼 상대방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다든지 혹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하면 이 역시도 폭행의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법에서 특수폭행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즉 폭처법상의 이 특수폭행은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이 사람을 2인 이상이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는 경우가 이제 폭처법상의 특수폭행죄고요. 상습폭행죄는 폭행죄를 여러 번 저지르면은 그 상습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는 범죄가 상습폭행죄고, 폭행치사상죄는 일단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을 때려야겠다. 그렇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쳤다라는 거죠. 상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를 폭행치상죄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때리면 상해죄가 성립하지만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때리고자 하는 고의, 즉 폭행의 고의만 가지고 폭행을 했지만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라는 결과가 다친 경우죠.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를 우리가 폭행치상죄라고 하고요. 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때릴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때려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습니다. 폭행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치자를 씁니다. 폭행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것을 폭행치사죄라고 하고, 폭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 이것을 폭행치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활법률 13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